네, 안녕하세요. 이제 모의고사 첫 번째 노동법 1에 대한 해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제가 진행을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동법의 법원과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법원에 관한 문제는 이제 과연 이제 어떤 분쟁이 벌어질 경우에 이 분쟁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 기준이 뭐냐, 이게 법원인 거죠. 자, 그 경우에 법원이 저희들이 얘기하는 헌법, 각종의 법령들, 단체협약, 실끝칙, 근로계약, 혹은 이제 규범화된 관행, 이런 걸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끼리 충돌하는 경우 생길 수가 있죠. 실끝칙과 근로계약이 충돌하는 경우, 혹은 취업규칙과 취업규칙끼리 충돌하는 경우, 이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서 문제를 낸 겁니다. 볼까요? 첫 번째는 최근 판례 내용들을 엮어낸 겁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은 경우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어떤 취업규칙하고요, 근로계약이 충돌하고 있어요. 여기 취업규칙이 있고, 여기 근로계약이 있습니다. 만약에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이 미달하게 되면은 이 근로계약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무효가 됩니다. 이게 법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취업규칙으로 했는데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이 더 유리합니다. 여기 있는 거죠. 설사 이 내용은 취업규칙의 내용이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밟은 거니까 취업규칙은 불이익하게 변경이 된 거예요. 변경이 된 거지만 여전히 근로계약이 더 유리하다고 한다면, 유리한 근로계약을 관찰하겠습니다. 즉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사이에서는 유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 원칙이 관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설사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불리한 이 취업규칙보다 더 유리한 근로계약이 있다고 한다면 이 근로계약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 이게 우리 판례 시각이 돼 있죠. 자, 2번은 근로기준법 96조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취업규칙은 이제 급이 있는 거죠. 단협이 더 위에 있는 겁니다. 단협이 있고 단협의 하위법이 취업규칙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단협보다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어긋나게 되면은 이 취업규칙을 바꾸세요. 노동부 장관이 그 변경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2번이 맞죠? 자, 3번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계약은 유효하다? 아니에요. 단체계약은 적어도 근로기준법보다는 높은 조건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단협이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조건을 하게 되면 강행법 위반이죠. 이건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자, 단체계약은 그 경우는 효력이 없겠죠. 자, 4번 관행도 이게 우리 회사에서 사실상의 제도인 거다. 그 정도의 관행이라고 한다면 이 관행도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행도요, 법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에 어긋나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더라도 효력이 있는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각종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계약, 관행은 다 무효가 돼요. 아무리 관행의 법원선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자, 5번 국제노동기구와 우리나라 행한 공고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국제노동기구는 두 가지를 채택을 해요. 하나가 협약을 채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공고를 채택을 하기도 하죠. 공고는 이게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게 구속력이 있는 경우가 아닌 거죠, 이게. 이건 뭐 따르도록 공고를 하는 말 그대로. 자, 협약은 채택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비준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비준하고 이 내용을 공포하게 되면, 자, 우리나라에서 비준 공포한 ILO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협약도 그냥 가지는 게 아니고 국내에서 비준을 해야 돼요. 공고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공고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상 근로자로 할 수 있다. 요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법정 근로 시간을 유연화시킨 제도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가 탄력이 있고 하나가 선택이 있습니다. 자, 주의해야 될 게 탄력과 선택은 다 18세 미만에, 연소 근로자들은 도입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자, 하지만 탄력 시간 제도는 임신 중의 근로자, 임신 중의 근로자는 탄력은 도입할 수가 없지만 선택 근로시간 내는 도입이 가능하다. 오히려 선택은 출퇴근 시간을 선택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유리한 그런 측면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도 선택 근로시간 제도는 도입할 수가 있다. 맞아요. 자, 4번 이제 2번 감시단수 쪽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시간에 관한 4장, 5장 이제 근로시간과 휴일 규정이죠. 이걸 적용하지 않는다. 맞는데요. 함정을 파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시적 근로자 혹은 단속 근로자, 자, 이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너무 이제
좀 짧은 거, 너무 이제 타당하지 않은 거죠. 혹은 단속이니까 계속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 무조건 그렇게 하게 되면 회사가, 사용자가 남용할 수가 있겠죠. 이것 때문에 이게 노동부 장관에 반드시 승인이 필요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노동부 장관의 승인. 이게 있어야지만 이 근로시간과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없이 그냥 이분은 감시적 근로자인 거니까 우리가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지나치게 남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내용이 조금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이제 외근 간주 근로시간 제도죠. 밖에서 근로한 거예요. 밖에서 근로하는 바람에 실제 근로시간을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는 얼마를 근로한 걸로 보게 될까요? 이때는 소정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이 아니고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3번 틀렸죠, 그죠? 그 다음에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 이게 이제 재량 간주 근로시간 제도예요. 어떤 재량적인 업무, 연구나 설계, 분석, 디자인, 고안, PD, 감독 이런 업무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만약에 근로자 대표랑 서면으로 합의하게 되면 그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만큼 근로한 것으로 간주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외근 간주 근로 시간제의 내용을 엮어둔 거죠. 문제가 꼬여낸 겁니다. 틀린 내용이죠. 그 다음에 5번 대기시간인데 이 대기시간이 진짜 휴게시간으로서 자유롭게 쉬는 게 아니고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다? 이때는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근로시간으로 보게 되는 거죠.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게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의 구분이에요. 만약에 대기시간이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다고 한다면 그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이게 우리 법의 태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향후에는, 이제 변별력을 높이는, 좀 난이도를 높이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모두 고르시오. 이런 형태가 제일 유망하죠, 이게. 변별력을 높이기에는 단순하게 하나 고르세요 이게 아니고 모두 고르세요. 이런 식의 문제가 제일,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의 문제, 올해도 워낙 그 출원자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어렵게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아예 판례 자체를 좀 많이 내거나 법 조문을 어렵게 내서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의 형식을 바꿔가지고 좀 변별력을 높이는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구조가 되겠죠. 자, 볼까요? 사용자는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선거권이라든지 행사할 때 반드시 그 시간을 유급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법은 근로기준법에는 없습니다. 이 일종의 다른 개별법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근로기준법에는 이 공민권 행사, 공익직무 행사할 때 반드시 유급을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그 구조의 내용이죠. 중간 학체 배제. 중간에 착취하는 것. 그러니까 취업할 때 끼어들고 혹은 취업 중에 끼어들어가지고 중간에 착취하는 것. 이걸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중간에 끼어들었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냥 돈 받고 내가 소개해 드릴게요. 돈 받은 그 행위만으로도 구조 위반이 되는 거냐.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알선 행위를 해야지만 이게 구조 위반이 되는 거냐. 이게 형사처벌 조항이 있거든요. 중요한 문제겠죠. 이제 우리 판례 입장은 이게 그냥 알선해 주기라면서 돈을 받는 것,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이 구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가 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소개까지 갈 필요는 없다. 이게 우리 판례 시각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맞죠. 동그라미예요. 자, 그 다음에 다는 다시 그 10조의 내용입니다. 공민권 행사할 때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게 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제가 선거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선거하게 되면 거부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이 공민권이나 공익 직무 행사할 때 지장이 없으면 청구하는 시간을 변경할 수 있어요. 이때 안 가고 딴 시간에 가더라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 가세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행정관청의 승인은 필요 없어요. 자, 그런 것도 필요 없는 거죠. 자, 다도 틀렸고 라는 근로기준법상 사별적 처우를 한 겁니다. 이게 6조 위반이죠. 6조를 위반해서 남녀, 여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의뢰해서 차별 처우를 했어요. 자, 이 경우에 6조 위반한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6조 위반한 그 행위는 처벌도 될 수 있어요. 형사처벌 조항과 이 사업상 무효가 되는 것을 같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처벌되지는 않는다? 아니요, 될 수 있어요. 라도 틀렸죠? 자, 만은 7조입니다. 폭행이 금지죠. 근로자는 이제 사용자는 폭행해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인데 그런데 폭행죄의 또 하나의 특징은 형법상의 폭행죄는 이게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은 처벌할 수가 없는 범죄예요.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하지만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폭행죄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공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에요.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이건데 근로기준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7조는 그냥 근로자 의사에 관계없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런 범죄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그러니까 X죠, 그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3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을 볼까요?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일주간에 12시간까지는 연장 근로를 시킬 수가 있다.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연장 근로 시간이 한 주의 근로 시간 40시간 그리고 더하기 12시간까지 합의를 통해서 연장 근로를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맞죠? 자, 2번 탄력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있다. 예, 이게 법정 근로시간을 유연화시키는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탄력 근로시간제, 두 번째가 선택 근로시간제. 그런데 이 시간제 하에서도 다시 연장 근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2시간까지. 그러니까 이런 구조인 거죠. 만약에 이제 첫 주에 28, 52, 28시간, 52시간 하게 되면 탄력을 도입하게 되면 이게 평균 40이 나와요. 그럼 이제 이게 연장이 아닌 거죠. 그럼 다시 합의하에서 한 주에 12시간까지는 연장 근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우리 법의 시각이 되는 겁니다. 자, 3번에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 근로에 대한 합의는 근로계약으로 미리 약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이다. 예, 원래 연장 근로는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이 합의는 그때 합의하는 게 제일 깔끔하겠지만 이게 귀찮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우리 근로계약서에 우리 회사는 1시간을 매일 연장 근로 합니다. 합의해 주세요. 합의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합의로서 인정을 해줍니다. 미리 근로계약으로 연장 근로 합의하는 것도 효력이 있다라고 판례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최근에 바뀐 그 내용이죠.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서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경우로서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도 사용자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주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게 할 수 없다. 자, 여러분들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약간 정리하게 되면 연장근로는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합의 연장. 자, 근로자가 이제 합의해서 이제 연장근로 하는 거. 두 번째가 응급 연장. 세 번째가 특례 연장이 있습니다. 자, 이 응급 연장이라는 것이 응급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죠. 여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노동부에서 인가해주고, 자, 근로자가 동의해주면, 자, 12시간까지, 그러니까 40시간 더하기 12시간까지로 하는 게 아니고, 플러스 알파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이게 응급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40 더하기 12 더하기 플러스 알파가 가능합니다. 응급한 경우에는. 그때 요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노동부가 인가해 주는 건데, 그러면 요 특별한 사정이 뭘 얘기하는 거냐? 과거에는 특별한 사정은 천재지변, 자연재해 그런 것만 의미했습니다. 과거에는 주문량의 증가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응급 연장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바뀐 시행규칙은 이제 여기 바뀐 계기 중에 하나가 이 작년도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 때문이었어요. 보니까 이제 반도체 소재 산업에 대해서 뭔가 이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12시간 가지고 안 되고 더 플러스 알파로 근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아주 업무량이 증가했다. 이 경우도 인정해 주겠습니다. 혹은 뭐 이제 소재 부품 산업에 대해서도 인정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의 취업규칙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개정한 내용 중에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서 업무량이 대폭 증가했다, 이게. 그래서 이 경우에 이거 단기간에 이걸 처리 안 하면은 우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이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인가받고 근로자가 동의해서 40 더하기 12 더하기 알파로 근로하는 것을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개정을 했었죠. 자, 이건 할 수 있어요. 최근 바뀐 시행규칙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4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5번 위법한 연장근로로 벌칙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도 사용자는 별도로 연장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의무는 부담한다. 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죠. 만약에 40 더하기 12로 끝나야 되는데 응급이나 특례가 아닌데 이걸 오버를 했어요. 불법이죠. 위법이죠. 여기에서는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이 있으니까 이거는 위법한 거니까 곱하기 0.5의 가산임금. 자, 기본임금 1에다가 가산임금 0.5. 이걸 더해줘야 될 의무가 없는 거냐? 아니죠. 이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연장을 한 거잖아요. 했으니까 벌칙 받는 것은 형사상의 문제인 거고, 이제 수당은 당연히 가산임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부담한다. 맞아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약간 문제를 어렵게 낼 수도 있는 파트이긴 해요. 최근에 바뀐 게 있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의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해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에 대한 보상 의무를 면할 수 있다. 맞아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법으로 맞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연차 휴가는 이런 거로 그렇죠. 이제 1년 근무하게 되면 15일 발생하고, 이 15일 여기에 대해서는 휴가 촉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휴가 촉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이번 시간에 따로 강의는 안 할 겁니다. 6개월 전을 기준으로 해서 뭐 통보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휴가 촉진을 하게 되면은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해야 될 의무가 없다. 이게 촉진 조항이죠. 자, 그런데 요 15일, 16일 이런 것들은 휴가 촉진할 수가 있는데 1년 되기 전의 근로자,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휴가, 한 달에 한 개 발생하는 연차휴가, 요거는 과거에는 촉진 조항이 없었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촉진을 못하는 거죠. 이거 안 쓰고 남겨놓았으면 무조건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최근에 3월 31일이죠. 2020년도 3월 31일자로 요걸 시행하고 있어요.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촉진 안 하다. 이것도 요때를 기준으로 해서 촉진하는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1년이 안 된 분들도 촉진 제도를 만들어놨다. 촉진 제도가 좀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파이널 특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능하다. 이제 촉진 조치를 1년이 안 된 근로자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2번. 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연차휴가는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최근에 바뀐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뭔가 하면은, 원래 연차휴가는 1년이 휴가 사용에 대한 이제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15일을 1년으로 하게 되면 요 1년인 거죠. 이게 끝나면은 휴가는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면 1년이 되기 전에 발생한 이 휴가, 한 달에 한 개씩, 1월 달에 개근했으면 2월 1일자로 한 개, 2월 달에 개근했으면 3월 1일자로 한 개 발생하는 휴가, 그 휴가들은 1년으로 이해하게 되면 2월 달에 발생한 휴가는 그 다음에 1월 31일까지, 3월 달에 발생한 휴가는 그 다음에 2월 28일까지 이런 식으로 사용 기한을 가지게 돼요. 너무 번거로운 거죠. 그래서 1년 되기 전에 발생한 이 휴가는 11개 연차휴가는 그냥 입사일로부터 1년. 그러니까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아니고 그냥 최초 우리 법상으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는 표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때 발생했건 요때 발생한 관계없이 최초 1년의 근로, 요때가 끝나기 전까지는 다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도를 좀 바꿔놨어요. 자, 이것도 최근에 바뀐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자, 3번. 이제, 그 두 번째,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를 줘야 될 법적인 의무가 없다? 아니죠.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 이상 근무했다, 이게 80% 이상 출근했다, 그때는 15, 16. 1년이 안 됐다, 그때는 한 달에 개근할 때마다 한 개씩. 자, 1년 이상 근무했지만 지금 80%가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때도 개근한 달수만큼 한 달 한 개씩은 부여한다. 이게 우리 법의 시각이 돼 있었죠. 자, 4번. 4번은 이제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입니다. 근로자는 시기 지정권이 있고요. 사용자는 요 시기 지정했을 경우에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그 지정한 연차휴가를 변경할 수 있어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4번 틀렸죠, 그죠? 5번. 연차휴가 기간 중에 근로로 제공했습니다. 그럼 이게 곱하기 1.5로 지급해야 될까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곱하기 0.5로 추가 지급하는 경우의 수는 이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예요. 연차휴가 기간 동안에 근로를 했다고 해서 곱하기 0.5를 추가 지급해야 될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다음 6번입니다. 6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사이에 서면 합의가 필요한 것은 근로기준법은 상당히 많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은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으로 합의하게 되면 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을 꽤 많이 뜨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특례사업에서의 휴게시간의 변경제도. 자, 이제 그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그 첫 번째가 합의 연장, 두 번째가 응급 연장, 세 번째가 특례 연장. 특례 사업이 있는 거죠. 특례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으로 합의하게 되면 40 더하기 12 더하기 플러스 알파가 가능하다. 이게 특례 연장입니다. 자, 그리고 요 특례 사업인 경우에 뭐까지 가능한가 하면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으로 합의하게 되면 휴게 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휴게 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다. 요때 요건이 근로자 대표랑 서면으로 합의해야 됩니다. 현재 특례 사업은 운송업이죠. 이제 전기버스 노선 여객 운수를 제외한 운송, 버스 육상 운송, 수상 운송, 항공 운송, 운송 서비스업, 그 다음에 보건업. 이 특례 사업인 경우에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억 맞죠, 그죠? 자, 2번 탄력 시간 제도인데 3개월 이내는 이제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2주 내는 취업 규칙으로 가능해요. 뒤끝 취업 규칙의 불이익 변경 이런 것들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그냥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리얼 경영상이고 이때는
예, 이 근로자 대표에 대해서 50일 전까지 통보해주고 성실하게 협의할 것. 이걸 조건으로 하고 있죠. 틀렸고, 미음, 연차휴가 대체. 예, 연차휴가 대체는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을, 이 날이 원래 근로하는 날인데, 이 날짜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겠습니다. 전체 근로자에 의해서요. 그때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으로 합의하게 되면 그 날짜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또,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가 필요한 거죠. 자, 비업, 재량 근로시간제. 이거는 재량적인 업무, 이제 연구, 설계, 분석, 디자인, 고안, 프로듀서, 감독 업무. 자, 이런 업무인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만큼을 실제 근로한 것으로 간주해 주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두고 있었습니다. 맞죠? 그 정답은 기역, 미음, 비읍이 되겠습니다. 제가 뒤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요건들을 정리해 놨으니까 이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경영상에 의한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정례 요구 중 긴박한 경영상이 필요하면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게 한 경우에 한정된다. 그렇지 않죠. 이 경영상 필요, 이제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단순히 도산을 회피하게 한 경우에 그치지 않고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합리성 있는 인원 삭감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넓게 인정하고 있는 거죠. 자, 1번 틀렸고 2번 자, 합리적 공정한 해고의 기준. 예, 요 내용들은 확정적이고 고정적인 것인가요? 아니죠. 이 공정한 기준은 확정되어 있거나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달라질 수 있어요. 2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해고의 기준입니다. 해고의 기준이 그러면 확정이 안 돼 있어요. 확정이 안 됐다 보니까 이거 근로자 대표랑 협의해가지고 이 기준을 합의를 했어요. 합의하게 되면 그 기준을 상당히 우리가 참작해 주겠습니다. 이게 우리 판례 시각이 되어 있습니다. 3번이 맞죠. 자, 4번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될 의무가 없다? 아니에요. 이 경영상 이후에는 해고라고 하더라도 서면 통지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면 통지는 이 징계요건, 정례요건, 근로자 개인에게는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5번은 이제 3년 이내에 이제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은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업무를 할 경우요? 같은 업무를 할 경우에 이걸 고용하는 겁니다. 다른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고용한다. 그때는 그런 업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틀렸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사용자는 지역규칙에서 단체배약 수정에 해고 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 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해고 사유에 찾아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맞아요. 이거 뭔가 하면은 징계라는데 징계 사유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근거가 두 가지겠죠. 첫 번째로 단체배약, 지역규칙이 원래는 지역규칙. 원래 지역규칙이 징계 근거 조항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근거를 두고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단체배약이 있는데 단체배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규칙에서 우리는 이제 1번, 2번, 3번 사유가 아니고 4번 사유 추가해서 이걸 추가해서 징계하겠습니다. 이 징계도 지역규칙이 징계의 근거이기 때문에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는 노조에서는 단체배약으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징계 배제 조항이라 그러는데 이 단체배약에 나와 있는 사유 말고는 징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으면 징계를 배제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역규칙에서 징계사를 추가해서 징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원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 절차에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재심계를 박탈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네, 맞아요. 자, 이거는 이제 원래 원징계 처분에서는 A라는 사유를 가지고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심에서 A라는 사유를 재심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재심에서 B라는 사유를 추가했어요. 보니까 B라는 사유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추가하게 되면 B라고 하는 사유는 재심기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허용할 수가 없다. 이게 판례 시각이고요. 자, 원래는 3번입니다. 3번은 업무상의 명령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돼요. 심할세출, 역시 중요한 업무상의 명령입니다. 거부하게 되면 징계사유가 돼요. 단지 이 심할세출이라는 명령이 헌법 위반이다. 그때는 적법한 명령이 아닌 거죠. 그때는 이걸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할세출이 단순하게 어떤 사건의 경위를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 사제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거다, 이게. 그러면 양심의 자를 침해하는 거예요. 양심의 자를 침해하는 심할세출은 적법한 명령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걸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볼 수 없다. 맞고요. 4번. 단체배약에서 당사자에게 징계 사유와 관련된 소명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고 소명 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아니에요. 소명은 보통 그 징계는 징계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징계 절차는 소명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소명 기회를 주는 거예요. 소명 기회를 주면 되는 거지. 내가 안 나갔어요. 그냥. 나 안 나가서 나 변명 안 할 거야. 소명 안 할 거야. 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소명 기회는 부여한 거죠. 그래서 케이스는 소명 자체가 아니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냐. 이걸 보는 겁니다. 자, 4번 틀렸죠? 그래서, 자, 5번 학력의 허위기재. 자, 학력 허위기재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징계 사유를 이야기해서는 채용 당시에 학력을 허위로 한 그 사정, 요것도 보는 거지만 이제 채용 이후에 해고일기까지, 해고할 때까지 그 과정을 함께 고려해서 과연 사회 통념상 우리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사유인 것인가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해고를 할 때는 징계 당시, 채용 당시 사정뿐만 아니고 채용 이후 해고 이르기까지의 사정들을 함께 고려해서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이게 판례 시각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작년도 7월 16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뀐 법이니까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기억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누가 할 수 있는 거냐, 이제 그 다음에 이걸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회사가 취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그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회사가 또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자, 신고를 하는데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2번이죠. 2번.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다. 맞아요. 자, 이게 정답이고. 1번. 그럼 괴롭힘은 누가 하는 걸까요? 이게 괴롭힘은 지위나 관계 우위, 즉 지위가 높이 있는 경우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사가 되겠죠. 그럼 지위가 낮으면 될 수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관계상의 우위가 있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하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하가 우리 회장 아들이에요. 그러면 지위 낮더라도 관계 우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1번도 틀렸고. 3번. 그럼 사용자의 조치입니다. 사용자가 이 사실을 이제 인지를 했어요. 이제 신고를 받았습니다. 혹은 인지했습니다. 그때는 조사를 해야 돼요. 사용자는 조사 의무가 있습니다. 언제요? 지체 없이 사실 확인한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그 조사 기간 동안에 또 피해자를 보호를 해야 돼요. 피해자를 격리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4번은 자,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조치를 취할 때 피해 근로자가 나 싫어요 그러면 하면 되는 거죠. 자, 피해 근로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반환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각종의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을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단지 피해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이제 확인됐어요. 그럼 확인되게 되면 다시 피해 근로자를 격리하고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때 근무 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니요. 하여야 합니다. 이제 항상 이런 직장의 괴롭힘이라든지 성희롱은 의무조항입니다. 뭐 해야 된다지 할 수 있다는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10번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자, 임금이죠. 자, 기억. 근로자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되므로 임금 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임금은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통화지급 원칙, 두 번째가 직접 지급 원칙. 그러니까 직접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럼 직접 지급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임금 채권의 양도가 안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양도는 가능합니다. 양도는 가능한 단지 임금의 지급은 근로자에게 직접 해야 돼요. 일종의 양도는 가능하지만 지급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순이 아니고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해야 된다. 이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도하는 것은 가능해요. 기억 틀렸죠? 자, 니은 또 이제 그 임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명시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도 통화지급 원칙을 위반한 거죠. 그때는 피해자의 명시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예,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맞아요. 자, 임금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그냥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가 비상시 선지급에 대한 원칙, 두 번째가 도급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장 원칙. 자, 이것들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나머지의 임금 조항들은 이 반의사 불벌죄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D끝은 임금의 전액 지급 원칙이죠. 원래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돼요. 상계가 안 됩니다. 상계가 되지만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유의사에 따른 상계 합의를 했을 경우에 상계가 허용돼요. 두 번째로는 이게 조정적인 상계라고 하는데 약간 기술상의 착오 때문에 더 나간 것들을 이제 그 다음 임금 지급 날짜에 상계하는 것. 이것들은 좀 조정하는 그런 차원인 거니까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할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서 상계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맞죠? 자, 리을. 자,
이미 나에게 임금에 대한 청구권이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걸 포기하게 하려고 합니다. 누가 포기를 해야 될까요? 내가 포기를 해야 돼요. 이건 단체배약으로 포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단체배약은 뭐 이제 우리가 임금을 삭감하겠습니다. 이것들은 가능할 수 있죠. 하지만 이미 나에게 넘어와 있는 임금에 대해서 포기하겠습니다. 단체배약은 그건 할 수가 없어요. 단체배약은 규범적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한계 중에 하나가 이미 개인 근로자에게 처분권이 넘어와 있는 임금에 대해서는 개인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이 있어야지만 이제 단협으로 이걸 포기시킬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개인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이 있어야겠죠. 그죠? 자, 단협만으로는 안 된다.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네요. 니은 뒤끝 리을이 옳습니다. 자, 11번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산부, 그러니까 임신 중의 근로자와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임산부. 자, 임산부는 임신 중의 근로자는 시간의 근로를 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요. 명시적으로 청구하더라도 안 됩니다. 시간의 근로는. 야간이나 휴일 근로는 임신 중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노동장관이 인가하게 되면 가능한데 시간의 근로는 명시적으로 청구하더라도 안 됩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자, 1번은 이제 옳지 않은, 옳고, 2번, 연장근로. 연장근로가 임신 중의 근로는 안 되지만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시간을 제한하고 있죠. 1일에 2시간, 일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3번 출산휴가.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에서 90일을 주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산 전 휴가는요. 출산 후의 휴가는 이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출산 전의 휴가는 유산의 경험이 있다, 혹은 유산의 위험성이 있는 진단서를 가지고 있다, 혹은 나이가 만 40세 이상이다. 이때는 출산 전 휴가는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게 되면 사용자가 출산 전 휴가는 분할 사용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유산한 경우에도 유산휴가를 부여합니다. 11주인에 뭐 5일, 10일부터 15주까지는 10일 이런 식으로 유산휴가를 부여를 하고 있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원래 산전 산후 여성이 출산 전후 여성이 이제 임신 중에 휴가를 썼다. 이 경우에는 원래 해고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30일 동안도 해고 못해요. 해고 못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 금지 기간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5번이 틀렸죠. 자, 12번 다음 좀 통상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통상임금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답안을 해강하는 시간인데 가급적이면 빨리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칠판에 쓰지 않고 말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분들은 제 말 자체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조금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공부가 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해설을 보시면서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통상임금은 크게 세 가지의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먼저 이제 그 소정근로의 대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기성, 이제 세 번째가 그 다음 일률성, 세 번째가 고정성, 이걸 갖추고 있어야 돼요. 지급 형태상으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이 통상임금으로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기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돼요. 정기적이지 않은 걸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정기성은 1개월 초과하더라도 문제없어요. 그냥 일정한 기간 간격인 것이지 1개월마다 지급돼야 되는 거다.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자, 1번 포함될 수 있죠. 2번 해고 예고수당 30일치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맞죠? 자, 3번 복지 포인트입니다. 복지 포인트가 통상임금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판례 입장은 복지 포인트 자체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이건 근로의 대가가 아닙니다. 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거니까 얘는 임금도 아니고 임금이 아닌 거니까 통상임금도 아닌 겁니다. 이게 우리 판례 시각이 되어 있어요. 자, 3번 이제 틀렸죠. 4번 분기별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여지가 있습니다. 왜요? 이게 매월 지급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있어요. 그래서 정기성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정기상여금이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죠. 이제 그 기간까지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게 되면 우리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고정성이 없기 때문에 보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라도 우리가 일할 계산하겠습니다. 퇴직하더라도 비례 계산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일률적 지급이라는 것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죠, 그죠? 이게 일정한 조건을 충족했다. 이 경우에도 일률성을 이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기준은 고정적인 기준을 얘기해요. 그리고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3번 지역규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1번은 이제 우리가 동의를 하는데 지역규칙에 대한 불이익 변경을 할 때는 동의가 필요해요. 이 동의는 누가 해야 될까요?
요 불이익한 집단의 과반수 동의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집단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요 두 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를 저희들이 판례상으로는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경우로 나가죠. 두 번째가 두 개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어떤 집단이 불리하지만 향후에도 예상되는 집단이 있다. 이 경우에는 누가 동의해야 될까요? 이때는 당장 불리한 집단도 동의 주체. 하지만 향후에 예상되는 집단도 동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케이스는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는 케이스인지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자, 2번 취업규칙이 불이익 변경됐는데 절차를 밟지 않았어요. 과반수가 되는 노조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 근로자들은 기득권 보호를 위해서 이전 취업규칙을 적용하지만 이렇게 바뀐 다음에 들어온 신규 근로자들은 지금 이제 존재하는 취업규칙이 바뀐 취업규칙이기 때문에 바뀐 취업규칙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걸 우리가 상대적 무효설 그런 식의 표현을 썼죠. 자, 2번도 맞습니다. 3번 취업규칙 141 취업규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근로조건이나 근로형태별로 다른 근로 취업규칙을 만들 수 있는 거냐 별도의. 그러니까 이 취업규칙은 정규직 취업규칙, 이 취업규칙은 단시간 근로자 취업규칙. 이것도 가능하다. 이게 판례 시각이에요. 자, 이게 모이고 다 모이면은 하나의 취업규칙이 되는 거다. 이게 판례 입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4번은 최근 판례죠. 강행법규를 잔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취업규칙은 효력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뭐 가볍게 듣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제 택시 같은 경우에 이제 최저임금이 문제가 있는데요. 최저임금이 과거에는 이게 초과성수익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일반 이제 고정급 외에 내가 더 근무한 그 수익금이 분자에 포함되고 요걸 200구로 나눠가지고 보통 요게 이제 올해 기준으로 8,590원. 자, 요게 이상 되면은 이제 최저임금을 지킨 거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제 꽤 됐죠, 시간이. 이 초과상 수익금을 분자에서 빼버렸습니다, 이게. 빼버리니까 고정금만으로는 이게 최저임금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110으로 바꿨습니다. 요걸 취업규칙을 변경을 했어요. 요걸 취업규칙으로 과반수가 동의해 준 겁니다. 회사 입장은. 그러니까 이게 분자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분모가 떨어진 거니까 최저임금이 맞춰진 거죠. 그때 이제 이 택시 회사 입장은 이거는 합법이다 이게 취업규칙에 적법 절차를 밟아가지고 과반수가 동의해가지고 바꾼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판례 입장은 그렇지 않다 이게 이제 근로시간과 임금은 똑같은데 요걸 바꿈으로써 최저임금을 피할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요거는 탈법행위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직접 강행법규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강행법규를 회피할 의도로 가지고서 하는 행위가 된 거죠. 이때는 이 탈법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규칙은 아무리 과반수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강행법규를 잠탈 의도가 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해당 규칙은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 시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사회통념상 행위성 이론이죠. 이것들은 판례가 있긴 하지만 아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만 이 법리를 활용하겠습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14번 해고 및 이행 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구두로 통지해도 그 해고는 효력이 있다? 아니에요. 해고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어요. 벌칙은 없지만 효력이 없습니다. 틀렸죠? 2번 이것도 중요한 판례 내용이죠. 근로자가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해서 해고 이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 기간에 만료하는 경우 구제 신청을 기각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다툴 소이익이 없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에는 이게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 이걸 들어갔을 경우에 자 부당 해고 당했다는 이거죠. 그런데 이 근로자가 이 시기가 계약 기간이 끝난 겁니다. 혹은 이제 정년이 돼버린 겁니다. 자, 어떤 선고를 하기 전에, 선고하는 그 기간 전에 이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때 우리 과거 판례 입장은 이건 구제이익이 없다. 혹은 소액이익이 없다라고 해서 이 내용을 각하했어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 이제, 부당해고 이항과 이 기간 만료 사이에 임금에 대한 이익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임금에 대한 이익은, 이건 임금에 대한 소송을 통해서 해야지, 부당해고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판례는, 그렇지 않다. 이 임금에 대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설사 그 기간 중에 기간이 끝나거나 정년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소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판례 변화가 하나 생겼죠. 그게 2번 판례입니다. 소익이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원래는 이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원직에 복직을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소급임금을 지급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걸 근로자가 원치 않아요. 나는 원직 복직이 싫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라는 경우에는 그냥 금전으로 보상해주고 끝내세요. 이런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누가 원치 않으면요?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상자가 아니고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이 금전 보상 명령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4번,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그 사용자가 따르지 않습니다. 이 내용들을.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 매년 이내 2년을 초과해서 부과할 수는 없어요. 단지,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이행강제금 부과한 날이 기준이 아니고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2년의 범위에서 이제 구제명령을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되면 설사 이 구제명령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이미 부과가 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됩니다. 맞아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헌법상의 근로의 권리와 헌법재판소의 내용으로 태도를 옳지 않은 것은 1번 최저임금제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명시가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게 최저임금제는 법률로 시행을 해야 되고 적정임금은 보장에 노력을 해야 돼요. 최저임금제는 법률로 시행하세요. 우리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은 이제 헌법 32조 3항의 내용입니다. 자, 3번은 근로의 권리. 근로의 권리는 이제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와 일할 자리에 대한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는 적어도 최소한도로 인간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권리는 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일할 환경이에요. 일할 자리는 국가가 내 일자리를 위해서 좀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일할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할 자리에 대한 권리는 국민만 향유합니다. 하지만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는 국민이건 외국인이건 다 헌법상의 기본권을 향유한다. 이게 우리 판례의 시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3번과 4번이죠. 자,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일할 환경이에요. 자유권입니다. 그래서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성이 될 수 있다. 5번, 장애인의 근로는 특별하게 보호받는다? 이게 32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다른 헌법상의 조항이 있긴 한데 32조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여성과 연소자를 얘기를 하고 있고 장애인은 이 32조에서는 따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16번부터 이제 25번까지는 개별 법마다 한 개씩이 나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법당 한 개 이해하시고 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내용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별법 특강을 한번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16번 산안법상 작업중지. 자, 이게 긴급한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작업을 중지해야겠죠. 즉 급박한 위험이 있다. 그때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맞아요. 그 다음에 근로자가 볼 때도 이제 첫 번째는 사업주고요. 두 번째는 근로자가 볼 때 급박한 힘이 있어요. 그때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보고하는 거예요. 자, 보고한 다음에 작업을 중지하는 게 아니고 일단 급하니까 피해야겠죠. 피한 다음에 중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니은 그 내용이 틀렸죠. 그 다음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했다고 해서 해고해서는 안 되겠죠.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에서는 안 된다. 네, D급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의 보고를 받은 관리감독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했습니다. 근로자의 보고를 받았어요. 이때는 관리감독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해야 돼요. 틀렸죠?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파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번. 자, 지금 문제가 좀 어려워요. 실제로 개별법 내용 자체는 약간 어렵게 나오는 형태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올해 워낙 추론이 많아서 좀 어렵게 문제를 내봤습니다. 우리가 안전배려 의무가 있죠. 안전배려 의무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야 되는 부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안전배려 의무가 파견인 경우에는 누가 부담할까요? 일을 시키고 있는 게 지금 파견 사업주가 아니고 사용사업주인 거죠. 그래서 사용사업주가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합니다. 부담하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부터 미은까지는 최근에 있었던 도로공사 사건에 대해서는 판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2년을 초과하거나 불법으로 파견하게 되면 직접 고용을 해야 돼요.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됩니다. 직접 고용해야 된다. 이거는 단순한 공법상의 의무조항이 아니고 사업상의 권리조항이다. 특별히 우리 법에서는 판례에서는 청구권의 입장을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니은 공법상의 의무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고용해야 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용자가 나를 고용하도록 고용하겠습니다라는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걸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조항으로 이해하게 돼요. 자, 니은 틀렸죠? 뒤끝 그러면 그런 권리가 있으니까 나중에 사업주가 나를 고용하겠습니다.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요. 이걸 법원에 가서 판결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판결이 확정되면은 이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가 고용관계가 성립합니다. 뒤끝 맞아요. 자, 리을은 뭔가 하면은 이제 파견 동일한 사용사업주가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파견 사업주가 바뀌었어요. 동일한 사용사업주는 3년을 이제 저를 사용했습니다. 그 가운데 파견 업체가 바뀐 겁니다. 파견 업체가 바뀌었으니까 저는 이 사람 고용하지 않겠습니다. 안 돼요. 고용은 직접 고용 의무는 사용사업주가 몇 년을 지휘감독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파견 사업주 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미음은 이제 불법 파견에 대해서 2년 이제 연초가 있거나 불법 파견에 대해서 고용을 해야 돼요. 고용을 해야 되는데 이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로부터 해고를 당했습니다. 혹은 파견 사업주로부터 사직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용사업주가 고용해야 될 의무가 없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건 파견 사업주와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사용사업주와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파견 사업주에게서 해고당하거나 사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직접 고용 의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담한다. 이게 판례 시각이에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리을, 미음이 되겠죠. 자, 18번. 최저임금에 따라서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다르게 작성된 것은 2020년 기준. 제가 왜 2020년을 했냐면, 그 숫자가 좀 달라집니다. 그럼 최저임금 속에 들어가야 될 임금이 뭐가 있는 거냐, 그죠? 산입할 때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됩니다. 매월 1회 이상. 기역은 1회 이상. 상여금 포함될까요? 자, 상여금 포함이 원래는 과거에는 안 됐어요. 하지만 지금 판례는 됩니다. 자, 이제 월 고시가 된 최저금액 액수의 100분의 올해는 20이에요. 20까지는 포함되지 않고 20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적급여 포함될까요? 예, 과거에는 안 됐어요. 하지만 작년부터 포함됩니다. 올해는 이 월 복리후생적급여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은 포함됩니다. 5까지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100분의 5. 그러니까 상여금은 100분의 20. 이제 복리후생급여는 100분의 5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금채권보장법은 이제 회사가 도산했거나 회사가 혹은 이제 임금 체불했거나 이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겁니다. 이게 체당금이죠. 자,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간을 체결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건 맞습니다. 자, 2번 임금채권보장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죠. 어차피 국가가 보장하고 있으니까 굳이 이 법을 적용해야 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자, 3번 임금채권보장법은 이게 산재보상보험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산재보상에 대한 보험료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사업장에 이걸 적용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4번 그러면 이걸 가지고 국가가 체당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이제 돈이 많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일반 회계에서 이걸 부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비용 일부를 일반 회계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제 사업을 대행해서 근로자한테 체당금,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지급하는 돈인 건데, 자, 이 돈을 이제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해야 돼요. 1년이 아니고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해야 된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직업안전법상 직업안전기관에 장애하는 직업주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직업안전법상의 이제 소개사 같은 경우들은 국가가 하는 게 있고요. 국가가 직업안전기관에 장애됩니다. 이게 고용센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민간기업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는 주로 민간기업에서의 직업 소개, 이제 모집, 근로자에 대한 이제 허가 제도, 이제 여러 가지 근로자 모집, 근로자 공급 이런 게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직업안전기관의 장,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이제 그런 직업주도에 대해서 잠깐 문제를 만들어봤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읽어보시고요. 4번. 직업안전기관에 장애하는 직업지도의 방법, 절차에 관해서는 중노위원장이 정한다? 중노위원장은 이런 거 안 해요. 중노위원장은 이제, 판단하고, 이제, 그다음 판정하고, 조정하고, 중재하는 것이지, 이런 직업지도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하는 것들은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거죠. 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기간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간제법에서는 중요한 것이 기간이 2년이죠.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맞고요.
2번, 그래서 2년까지는 계속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한 6개월 계약 체결을 한 다음에 다시 6개월 계약을 반복하는 것도 현재 허용이 되고 있는 거죠. 맞고. 3번, 만약에 그런데 이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해서 이제 계약을 체결했어요. 2년을 초과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근로자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가 됩니다. 틀렸죠? 3번은 이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게 아니고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가 됩니다. 그렇게 안 되는 예외적인 파트가 있긴 한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가 된다. 3번이 틀렸죠? 4번, 우리 회사가 기간제 어떤 그 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이왕이면은 이제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고용하는 게 아니에요.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게 우리 법의 시각이고, 원래는 이제 5인 이상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이 법의 모든 조항들을 적용합니다. 5인 안 되는 사업장은 적용이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22번, 외국인 고용법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외국 근로자가 이제 고용된 다음에 다른 작업장으로 사업장 변경하는 게 가능해요. 물론 요건이 있습니다.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곤란합니다. 이때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요. 자, 2번. 변경을 신청했는데 이 변경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이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을 해야 된다. 자, 이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자, 허가받지 못한 경우는 3개월 안에 출국을 해야 된다. 3번, 근로기간 끝났어요.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종료가 됐으니까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출국해야 됩니다. 4번, 그러면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겁니다. 이제 그 1개월, 그 3개월인 거죠. 그 안에 뭐 질병, 임신, 출산, 그 기간이 꽤 길잖아요. 꽤 긴데 3개월 안에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1개월 안에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출국해야 된다? 좀 그렇죠. 그래서 요런 사유 기간은 요 기산일에 영향을 주지 이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그러니까 요런 업무상 재해가 끝난 날부터 기산하겠다. 이게 우리 법의 시각이 돼 있어요. 기산일에 영향을 주는 거죠. 줍니다. 4번이 틀렸고, 5번, 그럼 변경 허가는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보통 이제 외국 근로자 제보하게 되면, 이제 3년 더하기 2년 구조입니다. 3년까지 이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장 2년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업장 변경횟수도 3 더하기예요. 3회 가능하고 2년 동안은 2회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이 또 맞죠. 23번, 개인형 퇴직연금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확정기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특이하게 개인형 연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형 연금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퇴직연금 일시금 받은 사람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조금 더 불입하고 싶어. 이 경우에 뭐 독자적으로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는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을 설정하기 어려운 이게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개인형 연금 제도를 설정하게 되면은 퇴직금 연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봐주겠다. 이런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때 개인형 퇴직연금이 활용이 됩니다. 자, 1번 일시금 수령했다. 설정할 수 있어요. 2번 내가 추가로 좀 더 부담하겠습니다. 설정할 수 있어요. 3번 요거는 이제 개인이 이제 연금 제도를 이제 설정하는 건데 요거는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연금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추가 불입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확정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연금 제도를 얘기하는 거다. 4번 10인 미만. 10인 미만은 이제 그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혹은 개별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게 되면은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우리가 봐드릴게요. 이런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자,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설정할 수 있다고 했죠. 이게 왜냐하면 10명이 안 되는 사업장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이걸 이제 설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동의하거나 요구하게 되면은 이때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에 선정한다.
원래는 사용자가 이제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려면은 개별 근로자의 이제 사용자 설정하는 거죠. 설정하는 건데, 이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선정하는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연금사업자를 사용자가 선정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혹은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연금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자,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이것도 최근에 조금 바뀐 내용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 어떤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일까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주의해야 될 게 육아휴직은 예외가 없어요. 하지만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은 뭐 대체 요청이 불가능하다, 정상 사분이 불가능하다 할 때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그런 예외가 없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2번. 사업주가 이제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은 그런 예외가 없지만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은 예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혹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자, 3번이 틀렸죠.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은 과거에는 15시간, 30시간이었습니다. 바뀐 내용은 15시간 이상 35시간으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자, 4번,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맞고요. 5번,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에는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안에 다 해야 됐습니다. 1년 안에.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근데 바뀐 제도는 따로 주는 거예요. 1년은 육아휴직. 자, 1년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쓸 수 있는데, 만약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한 6개월을 썼어요. 6개월. 그러면 남아있는 6개월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우리 바뀐 법의 태도가 됩니다. 자, 25번. 이제 근로복지연금법상 선택적인 복지제도. 요거는 이제 주의하면 되는 게, 복지제도의 내용들은 다 노력조항이에요.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2번, 3번 하여야 된다, 뭐 하여야 된다. 이거는 이제 다 틀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1번은 선택복지제도의 그런 제도 설명이고요. 맞아요. 2번, 이 복지제도를 반드시 실시해야 될까요?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3번은 복지제도를 설정할 때는 이제 근로자의 직급이나 근속연수, 부양가족을 고려해서 수익순을 달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달리할 수 있어요. 4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고. 4번, 5번, 반영해야 된다가 아니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다 노력조항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하려면은 엄청나게 길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지금 제가 강의식으로 해서 해강식으로 이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만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이제 시험 보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또 준비를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노동법 1 모의고사 첫 번째 해강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